친구를 위해 폭탄을. 로버트 바 단편 소설. 듀프레는 카페 베르농의 둥근 테이블 중 하나 앞에 앉았다. 그는 앞에 그인 압생트 한 잔을 가끔씩 홀짝거리고 있었다. 그는 거리 쪽으로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경찰관을 살피고 있었다. 듀프레는 경찰력이 그 자리에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마음속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카페 베르농는 정부와 경찰의 보호하에 있었다. 듀프레가 속한 조직에서 이 카페를 폭파시키겠다는 선언이 있었고, 군인처럼 보이는 경찰관이 카페 앞 거리를 앞뒤로 오가면서 그 사태를 막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정직한 시민들은 정부가 시민과 그들의 재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카페의 주위를 어슬렁거린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연히 그들은 모두 무고했고 정부는 오래지 않아 그들을 풀어줘야만 했다. 진짜 범죄자는 결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체포된 사람들 대부분은 호기심 때문에 거기에 온 것이었다. 바로 저기에서 악명 높은 헤르조그가 체포됐어.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거렸다. 진짜 범죄자는 카페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압생트 한 잔을 주문한다. 마치 듀프레가 그런 것처럼. 그러는 사이 경찰관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감시한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헤르조그의 친구들이 카페에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 카페가 어느 화창한 날 폭발을 일으켜 원자 수준으로 변해버릴 것이고, 그 시간이 왔을 때 어딘가 다른 곳에서 커피와 코냑을 즐기고 있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했기 때문이었다. 카페 주인인 손네 씨가 경찰에 헤르조그의 행방을 알렸을 때 자신의 사업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 틀림없었다. 물론 그의 카페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가 되었고 정부에서 직접 그곳을 보호하는 특혜를 누리게 되기는 했다. 듀프레는 계산대 책상 뒤에 앉아있는 카페 주인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물론 일주일 전 헤르조그를 제압하는 것을 도운 웨이터 역시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버백곡 두각시에 신경 쓰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가끔씩 카페 뒤쪽에 앉아있는 또 다른 꼭두각시에게도 시선을 돌렸다. 그 경찰관은 카페에 드나드는 사람들, 특히 큰 짐을 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카페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었고 계산대 뒤에 앉은 손네 씨는 정부의 보호 조치에 만족하고 있는 듯 했다. 손님들이 가끔씩 들어오더라도 그들은 금속재의 둥근 테이블에 앉지 않고 주석 테두리가 달린 바로 가서 음료수를 주문하고 재빨리 마신 다음 서둘러서 카페를 빠져나갔다. 그들은 손네 씨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그들은 분명히 카페의 오랜 단골들이었고 자신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손네 씨의 카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급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재빨리 떠났다.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듀프레는 우울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폭발로 날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이 실제 행동을 하기보다 말로만 떠들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는 지난번 모임에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 경찰 끈앞풀이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의 친구이자 지도자인 헤르조그는 비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경찰이 그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었다. 헤르조그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가 듀프레에게 결의에 찬 한 명의 사람이 입을 닥치고 행동을 한다면 그 모든 비밀 결사 조직이 성취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헤르조그는 자신의 이력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감옥에 있고 그를 거기로 보낸 것은 손네 씨의 배신 행위였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던 듀프레가 카페 주인에게 시선을 돌리고 이를 갈았다.
카페 뒤쪽에 앉은 경찰관이 외로움을 느꼈는지 문 쪽으로 걸어와서 순찰 중인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쁘게 움직이던 경찰관이 걸음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했다. 잠시 후 경찰관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듀프레가 그에게 말했다. 저하고 한잔 하시죠. 근무 중에는 안 됩니다. 경찰관이 눈을 찡긋거리며 대답했다. 웨이터, 듀프레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브랜디 한 병을 가져다 줘요. 한잔 하시죠. 웨이터가 작은 디켄터 한 병과 2개의 술잔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듀프레가 잔을 모두 채웠다. 경찰관이 어깨 뒤를 황급히 살피더니 한 잔을 들고 들이킨 후 입술을 빨았다. 듀프레가 다른 잔을 천천히 홀짝이면서 물었다. 여기에서 소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전혀 아니죠. 경찰관인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말뿐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밤에 그 조직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비밀 모임이었죠. 경찰관이 그 말을 하면서 살짝 미소를 지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토의를 했어요. 그들은 놀라운 것들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럼 그를 체포했나요? 듀프레가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우리는 그냥 그를 감시하기만 합니다. 아마 오늘 밤 그가 이 도시에서 가장 크게 겁을 먹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그가 경찰서로 와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그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도 손내 씨의 사업의 차질이 엄청 큰 상황이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겁을 내거든요. 하지만 정부에서 비밀 자금을 통해서 그의 손해를 보상할 겁니다. 그가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가 이 건물 전체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카페만? 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죠. 위층 방들은 임대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임대인들이 떠났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기가 이 도시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모두 겁쟁이들이에요. 폭탄 테러범들 말이에요. 그들은 보안이 허술한 곳을 찾아서 폭탄을 던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 조직원들은 모두 우리 경찰이 파악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이 근처에서 어슬렁거린다면 바로 체포될 겁니다. 이 근처로 와서 붙잡힐 위험을 무릅쓰기에는 너무 겁쟁이들이에요. 아무도 없는 골목에 깡통 하나를 던져놓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바보 멍청이라도 그런 짓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방을 하나 빌리기에는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하겠군요. 이 근처에서 방을 찾고 있었거든요. 손내 씨와 엄청나게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이라면 큰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덧붙여서 경찰의 안전한 호의를 받으면서 살 수 있고요. 그 말을 들으니 한결 안심이 되는군요. 오늘 밤 손내 씨와 이야기를 하고 내일 방을 살펴봐야겠군요. 브랜디 한 잔 더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제 근무 장소로 가봐야겠어요. 당신이 방을 빌리게 되면 손내 씨에게 내가 소개해줬다고 꼭 말해주세요. 그럴게요. 안녕히 계세요. 듀프레가 술값을 내고 웨이터에게 풍족한 팁을 줬다. 카페 주인은 방을 원한다는 말에 기뻐하면서 자신의 운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징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날 만날 약속을 잡았다. 다음날 듀프레가 약속을 지켜서 카페에 다시 왔다. 건물 관리인이 임대하는 방을 보여줬다. 뒤쪽 방은 너무 어두웠고 창문이 맞은편 벽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아래층 앞쪽 방은 너무 시끄러웠다. 듀프레는 자신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므로 조용한 곳을 선호한다고 했다. 3층 안쪽 방이 그에게 좋아 보였고 그 방을 빌렸다. 그는 건물 관리인에게 최대한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관리인이 그를 감시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시중 가격보다 조금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했다.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의심을 불러올 정도로 높은 가격을 치른 것은 아니었다. 듀프레는 자신의 방 창문이 카페 앞문의 바로 위라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방문을 잠그고 위치를 점검했다. 카페 앞문 위쪽에 차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거리의 모습 일부와 카페를 경비하는 경찰관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차일이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을 빌리면서 그가 처음 생각한 것은 3층 창문에서 아래 거리 쪽으로 폭탄을 던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어떤 바보 멍청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제 경찰관이 지적한 것처럼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거리의 보도에 폭탄이 떨어지고 카페 바로 앞에서 폭발한다면 경비 중인 경찰관과 무고한 행인 몇 명을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손넷이나 웨이터를 해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들이 헤르조그를 체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듀프레는 체계적인 사람이었다. 자신이 연구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진실을 말한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폭탄 테러를 위한 연구자로 변신시켰다. 마치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처럼. 첫째로, 폭탄은 반드시 카페 안에서 터져야만 했다. 둘째로, 모든 것이 교묘하게 진행되어서 자신이 범인으로 의심받아서는 안 됐다. 셋째로, 폭탄을 터뜨린 자신이 다치거나 자신을 체포할 수 있는 단서를 남긴다면 이 복수는 복수가 아닌 것으로 귀결될 것이었다. 듀프레는 책상 앞에 앉아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다리를 뻗고 눈썹을 찡그린 채 최적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노력했다. 폭발물이 가득 찬 가방을 카페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카페 주인과 아는 사이가 되었지만 헤르조그의 친구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손님이자 임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전했다. 하지만 가방을 거기에 남겨둘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그가 안에 남아있는다면 그의 복수가 자신을 해칠 것이었다. 그는 웨이터에게 그 가방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웨이터가 왜 건물 관리인에게 가방을 맡기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방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었다. 게다가 카페의 웨이터는 지극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웨이터는 자신이 처한 불행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카페를 떠날 엄두도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이 비밀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카페 안에 머무르면 경찰이 그를 특별히 보호했다. 그래서 그는 카페 베르농에서 나가지 않는 차악의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는 카페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듀프레는 가방을 이용한 계획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탄은 도화선 또는 시계식 기폭 장치를 이용해서 폭파되어야만 했다. 도화선은 연기를 일으킬 것이고 시계 장치가 든 가방을 누군가 만진다면 기계 장치의 떨림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었다. 마른 콩 껍질 안에서 콩이 흔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방울뱀의 위협적인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옆으로 피할 것이다. 그 행동은 그가 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의심이 많은 웨이터가 가방에 손대는 순간 부드러운 가죽 아래에서 치명적인 폭파장치가 덜덜 떨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모든 것이 망쳐질 것이다. 그랬다. 듀프레는 가방을 이용한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계획은 자해 또는 감옥으로 귀결될 듯했다. 도화선이나 기폭 장치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순간 폭탄이 터지도록 할 수 있었다. 듀프레 자신도 몇 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다. 거리에 서서 열린 현관문을 통해서 카페 안으로 폭탄을 던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빗맞힐 수도 있었고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에도 거리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거리에서 폭탄을 던진 직후 경찰의 추적이 벌어질 것이었다. 그 자신의 안전 또한 그 문제에 걸려 있었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동시에 거리에서 도망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만약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다면 거리 맞은편 보도에서 현관문으로 직접 폭탄을 던질 수도 있었다. 마치 폭탄 발사기를 쓰는 경우처럼.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세상에나 듀프레가 외쳤다. 찾았다. 그가 쭉 뻗은 다리를 구부려서 창가로 가서 창문을 한껏 열고 아래쪽 거리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밤에도, 아주 늦은 밤에도 거리를 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는 얇은 끈 한 뭉치를 샀다. 건물 외벽의 색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골랐다. 그가 창문을 열어둔 채 자정이 지나자 끈을 아래로 내려서 카페 현관문 바로 위까지 늘어뜨렸다. 그가 조용히 아래로 내려가서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물론 건물 문이 잠기지 않도록 주의했다. 그의 방 쪽으로 통하는 정문은 건물의 가장 끝쪽에 있었고 카페 현관문은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 좌우로 커다란 유리창이 있었다. 그가 건물 앞쪽으로 다가서는 순간 카페 현관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그의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뭐래 하는? 경찰관이 그 거리 풍경의 일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듀프레는 경찰관이 밤이나 낮이나 거리를 순찰 중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 듀프레가 조심스럽게 한숨을 들이쉬었고 심장이 다시 제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눈에 힘을 주고 살피자 그가 내려뜨린 끈이 어두운 구석에 선 경찰관 머리 위 30cm 지점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혹시 이렇게 늦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 근처에 문을 연 약국이 있는지 아시나요? 아, 저쪽 구석에 있는 약국이 밤새 열어요. 오른쪽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면 됩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그들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경찰관이 심오한 대답을 했다. 혹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건물 끝쪽 현관문 근처에서 서 있어 주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다녀올게요. 아무도 없는 데서 건물 문을 열어두자니 불안해서요. 그렇다고 건물 현관문을 닫아둘 수도 없어요. 관리인은 내가 집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는 아시겠죠? 15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몰라봤지만 이제는 누군지 알겠네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문을 지키고 있을게요. 듀프레가 구석의 약국으로 가서 졸린 눈으로 그를 맞이한 소년에게서 치약 2통을 샀다. 그리고 소년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치약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설명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몇 초 후 창문 근처 끈이 조용히 위로 올라갔다. 듀프레가 자리에 앉아서 숨을 가다듬으며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런 멍청이, 그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런 실수 한두 번이면 바로 끝장나는 거야. 한 주제를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잖아. 만약 조금만 더 내렸으면 끝이 경찰관 코에 닿았을 거야. 그래도 그가 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해. 아무리 찾아도 잘 보이지도 않았잖아. 심지어 내 눈에도 안 보였어. 건물 옆문을 지켜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 하지만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해. 그게 오늘의 교훈이군. 모든 준비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그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계획과 관련된 수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 중 하나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전체 작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이제 그의 계획은 아주 단순화되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통에 든 폭탄을 적당한 길이에 끈에 묶고 밤중에 카페 문이 닫히기 전
창문을 통해서 그 폭탄을 아래로 내린 다음 그것이 앞뒤로 흔들리게 해서 카페 천장에 부딪혀서 폭파시킨다는 것이었다. 첫째, 그는 손으로 끈을 잡고 창문 아래로 내리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검토해보니 그가 흥분하는 경우 끈을 너무 뒤로 또는 너무 앞으로 당겨서 폭탄통이 카페 현관문이나 보도를 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창문턱에 뚱뚱한 나사못을 박고 거기에 끈을 묶었다. 또한 그는 폭탄통을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서 조그만 충격에도 폭파되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면 끈이 꼬이거나 팽팽하게 당겨질 때 폭발이 일어나서 거리 중간이나 공중에서 폭탄이 터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폭탄통과 끝 사이에 작은 용수철을 연결해서 끝이 팽팽해질 경우에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재검토 결과 계획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폭탄통으로 천장을 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신의 정확성과 감각에 의존해야만 하다는 것이었다. 아주 살짝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어긋나기만 해도 폭탄이 떨어지면서 부딪히는 대상이 현관문 좌우의 튼튼한 벽이 될 수 있었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존재했고 실질적인 연습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굉장히 학문적인 인간으로서 듀프레는 소소한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골치만 썩인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계획 전체를 망칠 수 있는 작은 실수를 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했다. 죽음의 밤이 되자 그가 폭탄통을 들고 창가에 섰다. 그는 혹시 남겨놓은 일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요소는 없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방 불은 꺼져 있었지만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이 반대편 벽에 일렁이는 반사광을 만들고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네 가지야.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첫째, 끈을 위로 당긴다. 둘째, 그것을 벽난로 불 속에 던진다. 셋째, 나사못을 뺀다. 넷째, 창문을 닫는다. 심장이 평상시와 마찬가지 속도로 뛰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듀프레가 기뻐했다. 나 스스로를 잘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 너무 침착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지. 한 번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군. 그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가 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보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경찰관이 카페 현관문 앞을 지나칠 때까지 기다렸다. 보통 때의 습관대로라면 그는 10걸음을 더 전진한 후 돌아설 것이다. 경찰관의 등이 카페 현관문을 바라보는 순간 듀프레는 어둠 속으로 끈을 내렸다. 그가 재빨리 뒤로 물러선 다음 나사못을 바라보았다. 줄이 휘청거렸지만 나사못은 꼿꼿하게 서 있었다. 잠시 후 건물 전체가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렸다. 듀프레는 천장에서 커다란 석고 덩어리가 떨어지더니 탁자에 부딪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래쪽에서는 먹먹하게 억눌린 천둥 소리 같은 것이 울부짖고 있었다. 첫 번째 충격파가 지나가 마룻바닥이 흔들렸다. 창문의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공기가 그의 가슴을 강타하는 듯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가슴을 친 기분이었다. 잠시 후 그가 밖을 내다보았다. 충격 때문에 맞은편 거리의 가로등이 모두 꺼진 상태였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환한 불빛이 빛나던 카페 앞 역시 짙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연기구름이 건물 아래쪽에서부터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네 가지를 기억하자. 듀프레가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재빨리 끈을 잡아 당겼다. 끈의 끝부분이 거칠게 찢겨져 있었다. 듀프레는 다른 세 가지 일도 재빨리 해치웠다.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귓속으로 폭발의 소음이 멍하게 메아리 치고 있었다. 그가 방을 가로질러서 방문 앞까지 나아가는 사이 신발 아래로 천장의 석고 파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방문을 잡아당겨 여는 것이 쉽지 않았다.
너무 견고하게 닫혀 있어서 그는 방문이 잠긴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하지만 폭탄통을 들고 창가로 움직이기 전에도 자신이 방문을 잠근 적이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그가 두려움에 한기에 몸을 떨었다. 아마도 내가 범인임을 드러낼 이런 멍청한 짓을 몇 가지 더 했을 것 같아. 무엇을까? 그가 마침내 문을 겨우 열 수 있었다. 복도의 등불 역시 꺼져 있었다. 그가 성냥을 켠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뭔가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래로 내려가자 건물 관리인이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오 주여, 관리인이 외쳤다. 그놈들이 이럴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분해될 거라고요. 일어나요. 듀프레가 강압적으로 외쳤다. 당신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하고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는지 봅시다. 다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관리인이 저항하듯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두 번째 폭발은 없을 거예요. 어서 나갑시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꽉 잠긴 현관문 대신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거리로 나갔다. 아래층 로비는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듀프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폭발 이후 얼마나 짧은 시간이 흘렀는지 실감하지 못한 것이었다. 경찰관은 손과 무릎으로 땅을 짚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꿈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듀프레가 그쪽으로 달려가서 그를 부축했다. 다쳤나요? 그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당황해서 머리를 문지르면서 경찰관이 말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나한테 묻지 말아요. 벼랑간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다음 순간 나는 거리에 누워 있었어요. 당신 동료가 안에 있었나요? 그래요. 내 동료하고 손내 씨와 2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웨이터는요? 그도 안에 있었나요? 듀프레가 물었다. 그의 어조에서 약간의 실망감이 묻어나왔다. 그러나 경찰관은 그 실망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 그래요. 웨이터도. 그도 안에 있었죠. 아, 그렇군요. 듀프레가 만족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도웁시다. 이제 사람들이 카페 주위로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가까이 접근하지는 않았다. 폭탄이야, 폭탄. 사람들 사이에서 경악한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관들 여러 명이 어딘가로부터 신기할 정도 재빨리 도착했다. 그들이 군중을 밖으로 몰아냈다. 여기 이 사람은 누군가? 경찰대장이 물었다. 카페 앞에서 순찰하던 경찰관이 대답했다. 그는 우리 친구예요. 이곳 건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군, 경찰대장이 말했다. 지금 카페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찾아보려는 참이었어요. 듀프레가 대답했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과 카페 주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카페 안에 있던 경찰관은 잔해에 깔려서 팔과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듀프레는 그를 부축해서 구급차에 싣는 것을 도왔다. 그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손내 씨는 살아있는 상태였지만 병원으로 가는 도중 사망했다. 웨이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나 있었다. 경찰대장은 듀프레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경찰이 많은 수의 사람들을 체포했지만 카페 베르농을 폭파한 진범은 찾지 못했다. 다만 카페 주인과 웨이터가 있는 자리 근처에 어떤 악당이 폭탄이 든 가방을 두고 갔다는 추측만이 경찰과 신문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다. 친구를 위해 폭탄을. 로버트 바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